여지껏 지난번에 올랐어도 안 팔았어요. 현대차 그룹이 과연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이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적으로도 흔치 않은 겁니다.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2차전지, 바이오, 로봇, IT 플랫폼. 2차전지와 바이오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대체적 수단으로의 움직임을 판단해보게 될 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 현대차도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목소리 저희도 26만 원부터 계속 매수하고 네. 50만 원대 사고 있습니다. 예. 50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 사모고 여지껏 지난번에 올랐어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사모고 있는 상태고 네. 비집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시장의 인식이 이제 거의 확산이 된 것 같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 다 이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인식이 됐고, 요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하신 분들이 사실 이용훈 이사님이에요. 이용훈 이사님이 이거 현대차에서 6년 넘게 투자하셔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수익 엄청 나시겠네. 네, 그렇죠. 저도 수익 많이 나고 같이 났는데 그 이제 올해 시장 전망할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주도주가 될 것 같다. 이쪽으로 쏠림이 심할 것 같다라고 했고, 특히 현대차는 처음에는 그 도요타 밸류보다 절반밖에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너무 아이러니하다. 최소한 도요타 밸류는 가지 않겠냐고 해서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그렇죠. 아, 이거 도요타를 볼 게 아니구나. 이거 테슬라랑 비교해야 되는구나. 그때 뷰를 바꾼 겁니다. 처음에 사실 저 26만 원 들어갈 때 50만 원 목표가 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이제 그 40만 원 딱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도요타로 기준 삼을 게 아니다. GM은 진작 넘었어야 될 거고 이거는 앞으로 테슬라랑 봐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 나오는 목표가들은 계속 그 어떻든 우리가 생각하는 뷰가 나오기만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JP모건에서도 드디어 그 글로벌 해외 IB에 처음으로 나왔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에서 가장 비슷하게 원하는 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표가 이제 90만 원까지도 나온 상태인데. 일단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이 과연 이런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이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잉여금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55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100조가 넘고 기아가 이제 54조가 넘거든요. 둘이 합산하게 되면은 155조가 넘는 그 양사 합산 이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외부의 차입을 별로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투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만금 구조라든가 국내에서도 163조 투자요. 2030년까지 5년간 163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차입 별로 의존하지 않는 기업 거의 없거든요.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국내 투자만 125조 2천억 하고 미국만 37조 6천억 하고 있습니다. 260억 달러니까 37조 정도 되고 국내에서 125 정도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 125 투자의 첫 단계가 전북 새만금 구조 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젠스랑의 그 CEO에 회동할 때도 지금 그 GPU 5만 개 확보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이제 후속 사업도 계속 이제 그 일환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새만금 시장이고, 이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이 모멘텀이. 앞으로. 근데 이런 자금을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피지컬 AI 그 선도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현대밖에 없고 이게 글로벌적으로도 흔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스토나미스가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이 아틀라스가 상용화되는 시점까지 굉장한 많은 일이 있을 거고, 뭐 아틀라스가 3만 대 정도 상용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시간당 인건비가 뭐 1.2달러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시간당 88달러에 현대차 조제 공장이 66달러 정도 나오는데 테슬라의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9달러 정도, 7달러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인건비가. 근데 1.2달러면은 뭐 6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모셔널이 이제 올해 연말에 로보택시 사업들 상용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그래서 이제 로봇과 그 자율주행. 근데 그것도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또 그 파운드리 사업까지 같이 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라서 현대차를 단순하게 이제는 뭐 다 테슬라 비교 다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과정을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스턴 다미넌스 상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상장의 의미가 아닌 거 이건 이제 다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뭐 145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정도면은 정의선 회장 보스턴 다미넌스 지분 20%가 대략 20조 이상 현금이 되니까
그러면 뭘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모비스 지분 기아라든 현대제철에서 모집하는 거 4조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8조 들거든요. 충분히 획으로도 남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할인을 받았던 그렇죠. 거에 대한 예. 할인율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배구조 개편이 되면은 이게 현대차만 의미가 아니라 모비스부터 해서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거기에 들은 이런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 다 주가가 다 움직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냥 뭔가 좀 족쇄가 풀리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구조적 개편이 되면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현대제철도 오늘 말씀드린 게 현대모비스 지분 6% 있는데 네. 단순히 그 6%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그 경제 블록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이제 로봇에 대한 철강은 다 앞으로 현대제철이 담당하면은 그러면은 현대제철은 로봇밸류진에 들어가는 거죠.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받게 될 건데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중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율주행 쪽인데 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이전 대표 때문에 이제 한 5년 정도 좀 뒤처진 게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기술 격차는 대략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난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로보택시 기술은 또 앞서 있습니다. 모셔널이 테슬라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웨이보도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 FSD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한 2.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4, 5년 처졌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계속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헛발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박민우 본부장이 체제에서는 이 테슬라와의 그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엔비디아 알파마이 플랫폼과의 그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2년 내로 빠르게 좁히고. 이번에 엔비디아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누가 더 필요하냐 봤을 때는 엔비디아라든가 그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현대차가 가장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 타운홀 미팅에서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이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테슬라를 출격하고 타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를 2년 안에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술적인 전략은 엔비디아 알파마이어 기반의 통합과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체 개발 대신에 검증된 플랫폼을 채택을 하겠다는 거야. 빨리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포티투닥과 모셔널과의 데이터도 결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엔비디아 양식으로 통해서 이제 일원을 하겠다 이런 거고 기술적 기본기 우선을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유지라든가 거리 조절 그리고 즉시차가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그 엣지 케이스가 한 1%는 줘요. 그래서 모셔널에서도 뭐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돌발 상황, 엣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1%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그 박민우 본부 체제 내에서는 일단은 기본기를 먼저 가장 빠르게 구현하겠다. 빠르게 실패하겠다 전략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기반의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지금 그 사고 좀 많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배상금도 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조직 문화 리더십 체계도 뭐 전문성, 집요함, 민첩함, 실행 그리고 유연한 조직 문화 이런 네 가지를 주요해서 서로 간에 시너지 내자는 거죠. 협력을 잘 하자는 겁니다. R&D 협력을 해서 포티투닷이라든가 그 R&D 본부에서도 서로 개발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데이터 기반의 투명성을 유지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박민우 본부장 체제에서 어떤 효과를 날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겁니다. 종착지가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 자동차의 아이폰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서비스라든가 사용자와의 상호 교환, 상호 자격, 개인화 맞춤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그 거대한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박민우 체제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의 그 자율주행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에 5만 대 그 아이오닉 5 로보택시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기존에 지난해 그 한 14,000대 정도 그 아이오닉 5가 판매가 됐거든요. 근데 5만 대면은 3.5배예요, 거기 그거에. 그 물량을 지금 웨이모에도 공급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회사 모션을 통해서 올해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상용화 한다는 거예요. 그 로봇 택시를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거라서 투트랙이야. 그러니까 로봇도 직접 아틀라스 로봇이라든가 그 모베드라든가 그 뭐였더라? 그 월숄더 그 엑스브 숄더라든가 이런 거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피지컬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하는 기업이 설계도를 갖고 오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는데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핵심은 제가 그 단순하게 자율주행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지배구조 개표, 보스턴 상장, 그렇죠. 로봇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모두 다 어울 수 있는 게 그 바로 탑에는 현대차가 있는 거니까. 현대차죠. 그렇죠? 거기에 또 맞아요. 배당까지도 예. 포함한다 그러면은 항상 코를 먼저 맞아요. 공략을 해야죠. 예. 그리고 그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아틀라스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만은 로보틱스 랩에서는 실제 돈이 되는 로봇을 만듭니다. 14종의 로봇을 앞으로 만들게 되는데 요게 이제 가장 현장에 투입, 그전에는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수천 개의 기업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 스팟 그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이번에 선보이는 게 모베드, 그러니까 이제 그 바퀴가 4개 달린 플랫폼이죠. 자율주행 네. 플랫폼 로봇 네. 모베드가 네.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착용하는 웨어러블 착용 로봇이라 해서 그 엑서블 숄더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CES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서 무거운 곳이라든가 작업하기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로봇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보틱스 전략이 뭐냐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이니까 바로 노조에서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자리 뺏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그 노동자와 협업을 통하는 거죠. 엑서블 숄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늘 그 KS 인증을 뭐 받았다고 하는데 노동자를 도와주는 로봇이라는 거고 모베드도 이게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 적용이 가능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모베드가 플랫폼이니까 그 위에 뭐 물류도 가능하고 뭐 순찰용 드론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단 그 모베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산업에 빠르게 침투를 하고 그리고 노조와의 어떤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보다 오히려 로봇이 그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네. 질을 더 구현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그 엑서브 숄더 같은 경우가 필요한 거죠.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예. 하면서 엔터주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성장주가 가는 시기가 있고요. 가치주가 가는 시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는 지수가 박스권일 때 주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탄력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 8, 9월장 지수가 정체되는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이때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11월장에서도 거의 한 달 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도 로봇이나 바이오가 강했고요. 올해 2월에도 흔들림이 나올 때 로봇이 또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지수가 박스권이 아니라 쭉쭉쭉 올라갈 때 그럴 때 성장주가 될 것 같은데 박스권일 때 성장주가 강했다. 그 로직이 뭘까요?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네.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예.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락장에서 박스권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수가 상승장에서 박스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하방 경직화, 안전화 흐름에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래 주식 투자는 리스크 앤 테이크, 하이리스크 투자야라고 판단해서 비교적 성장 섹터가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과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일 때는 성장주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 상승을 보여줄 때는 고점 돌파식의 기술주 내에서 반도체가 먼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추세에서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주식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박스에서는 성장주,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가치주가 움직이는 형태가 최근까지 해서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지금 박스에 갇혀 있죠 시장이. 6,300포인트, 5,000포인트 이 내에서 이제 갇혀 있는 흐름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성장 섹터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로의 접근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격파에 의해서 다 빠졌지만 안정화가 되게 되면 성장주로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장주 내에서 우리가 이제 4개 섹터를 성장 섹터라고 하는데 2차전지, 바이오, 로봇, IT 플랫폼. IT 플랫폼은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섹터 흐름 내에서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얘기하면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액티브 ETF 관련해서 2차전지와 바이오는 여기에 대한 매물 영향에 의해서 당분간에 있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바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쉽지 않는 형태이다라고 판단해 보게 될 때 대체적 수단으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 IT 플랫폼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재 엔터주,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로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업종 내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그나마 지수와 연동돼서 일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동안 안 갔다 L전자까지도 최근 내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엔터주는 하이브는 그나마 주가 수준 측면에서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 흐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엔터들은 주가가 처참활동도로의 최근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흐름에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 상황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의 접근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적 측면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BTS 말씀해 주셨지만 4년 만에 재가로서 이번에 그 완성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월 말에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하고요. 광화문에서 해외 계속 이제 로켓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엔터주로의 시세 흐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내에서 아주 큰 물량은 아니겠으나 하이브에 대한 최근 2-3달 동안의 보유 비중 한도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의 엔터주 관심도를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맥락을 끌어가는 형태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내에서 디어유 같은 회사들은 또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도 가져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셨던 하이브가 가장 움직임이 21년도의 고점 그리고 최근에 42만 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의 업사이클링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4사 중에서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가운데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한 투자로의 휘둘림보다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엔터주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공연에 대한 가능성들을 크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이번에 발생을 하면서 해외 공연 스케줄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요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아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스케줄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본이나 유럽과 미국 중심의 그 스케줄이 1차적으로 4, 5, 6월에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와는 크게 연동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게임주 내에서 방향성을 일부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4년, 5년 동안 게임주들이 계속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들로의 진행이거든요. 게임주도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네, 20년, 21년에 굉장히 흥행했었죠. 그런데 한 4년을 주가의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를 보게 되면 한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4년 동안 하락과 횡보를 거치는 최대 구간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게임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조 조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직원들 또는 후배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게임 회사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NC소프트. 왜냐하면 급여 수준도 높고요. 굉장히 그 직원 복지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차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게임 업체들이 이제 실적 부분에서 매출 부분에서 재무제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 3년 4년 동안에 계속된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분 거의 종료가 되었고요. 성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보시는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매출은 뭐 흥행했을 때보다도 여전히 지금 추락해서 좋지 않습니다. 가장 핫했던 20년, 21년에 한 2조 5천억 정도 매출했었는데 지지난해 한 1조 5천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익단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24년도에 당연히 적자였죠. 25년도에는 약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금액은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적자 한 1,000억, 2,000억에서 흑자 한 2, 300억으로 전환시켰거든요. 이전에 대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던 경비 차원에서의 비용들을 많이 축소해서 이제 안정화, 내실을 기하는 형태로 전환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 흐름에서의 방향 전환 시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턴어라운드 지점에서 구조조정 완료 시점을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4년 5년 동안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신작 출시와 흥행을 시키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주가는 여기에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다. 요 내용으로 판단하고요. 가장 빠르게 앞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지만 펄어비스가 신작을 이번에 출시하면서 주가의 전환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속 기업들의 주가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죠.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펄어비스가 1차고요. 그러면 NC소프트가 부분 회복 기세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저점을 찍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안전하게 또는 비교적 투자 관점 측면에서 변동성이라든가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업종을 선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알령 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가장 주가 상승인데 궁극으로 한알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중국 게임 업체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하고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적 측면에서 한알령 해제가 가장 큰 이슈로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고요. 신작 출시가 올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작의 흥행도도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게임 시장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해외 시장에서의 게임 어떤 그 뷰수, 클릭수, 이 동접자 수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해외 신작 출시에 대한 영향도 이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는 게임 출시를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스타 뭐 이런 거. 네네. 그런데 이번 개발자에는 게임 개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행사이고요. 국내 행사하는 거죠? 아니 해외에서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가장 큰 행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올해의 게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AI와 접목된 메타버스 얘기들도 더러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의 환경 부분, 이제 빠른 데이터 흐름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게임 영역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게임 환경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 모멘텀은 메타버스가 한 번 더 이슈가 되어질 때 게임주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은 트래픽 때문에 그랬거든요. 데이터 센터 이걸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메타버스 환경이 이제는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있고 여기에 게임주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도 우리 연동해서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